네, 지금부터는 시작의 베테랑에게 한 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이분과 함께 하시죠. 김앤 KB증권 민재기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궁금한 게 많습니다. 특히 수급 측면에서 궁금해요. 차이나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그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대형주의 계속 순환매 장세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포인트 이동해야 되는 건지 일단 여기서부터 궁금합니다. 지금 시작에 보내고 있는 신호들 팀장님의 눈으로 하나씩 해석 지금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이제 시진핑 3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후부터 차이나 런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혜국으로 한국 증시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수급 동향을 한번 보면 그 외국인들의 뚜렷한 순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최근 3개월 동안의 수급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최근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가장 왼쪽에 보시면 상업펀드도 아직까지는 관망 흐름이고 연기금들도 비중을 조금 줄이는 모습입니다. 다만 투신 쪽에서만 수급이 조금 유입되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관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액션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외국인들 보시죠. 아래쪽에 중간 쪽에 외국인인데요. 여기가 언제냐면 9월 말 정도 됩니다. 9월 말 이후부터 외국인들은 지금 꾸준하게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있고요. 지금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5조 원의 자금이 9월 29일 이후로 하루 이틀 정도 빼고는 계속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주로 우리 대형주 위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좀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증시가 올라오니까 개인 투자들이 지금 비중을 급격하게 많이 줄이고 있는 부분. 연초 이후에 우리 시장이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최근에 반등을 좀 주니까 이렇게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차이나런 관련된 자금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유입이 된다라면 당분간 우리 증시는 기계적인 매수세,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하방은 어느 정도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수급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근데도 이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우리 국내적인 펀더멘탈의 흐름은 제가 매주 이 차트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신용 스프레드를 가지고 국내 채권 시장발 위험 수준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 검은색인 투기 등급도 그렇고요. 투자 등급도 그렇고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을 보였습니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흥국생명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좀 조치를 좀 취해라라는 압박이 좀 들어오면서 이제 긴급하게 지난번에 결정을 좀 뒤집는 그러한 이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용 스프레드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옆으로 약간 횡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가 더 뚝뚝 이렇게 떨어져주면 펀더멘탈적으로도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조금 잠재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 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가 기업에서 발행한 이 기업어음과 그 다음에 CD라고 하는 양도성 예금 증서의 이 스프레드 차이를 가지고 뭔가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최근에 이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그리고 흥국생명 이슈도 겹치면서 아주 급격하게 검은색 그림이 올라가면서 이 채권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갈 때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노란색인데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좀 안정을 찾으면 코스피도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 채권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5조 원의 순매수가 꾸준하게 지금 유입이 되면서 증시는 같이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외국인 수급 때문에 증시가 잘 버티고 있고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펀더멘탈적으로 좀 안정을 찾는지도 계속 체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 같으면요,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이라는 이 부도 위험 자체가 많이 올라오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거나 아니면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CDS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부분도 좀 특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흥국생명 이슈,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정부의 유동성 투입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채권 시장의 안정을 찾아가 준다라면 외국인들의 이 차이나런 자금이 유입되면서 좀 더 증시는 산타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더 고무적인 부분은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과 코스피와의 상관관계를 95년도 이후부터 아주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요.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했을 때 코스피가 많이 하락을 하고요. 또 이렇게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을 하면 코스피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최근에도 환율이 이렇게 1,500원 가깝게 올라가면서 우리 코스피도 이렇게 안 좋은 약세의 흐름을 보였는데 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좀 뭔가 움직임이 나타났죠. 네, 지금 한번 보시면 자, 최근 연초 이후에 이제 달러원 환율과 코스피의 그림을 제가 그려놓은 건데요. 자, 고점에서 1,400원이 웬만하면 우리가 잘 무너지지 않고 환율이 잘 버텼습니다. 위로는 1,450원이 상방이었고요. 1,400원이 잘 무너지지 않았는데 어제 그리고 오늘 드디어 1,400원을 깨고 내려오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조금 더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죠. 자, 일단 우리나라 환율이 우리나라의 이러한 펀더멘탈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지표로서 생각을 한다면 1,400원을 깨고 이렇게 내려올수록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고 좀 더 펀더멘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한데 이게 좀 더 하락을 해주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수급도 긍정적인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 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중간 선거가 있고요. 또 10일에는 물가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가지표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되는지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 선거라는 이 부분은 단기적인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큰 금융시장, 특히나 이제 주식시장의 큰 바람의 방향은 이 물가지표의 흐름에 따라서 연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부분이 결국은 핵심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중간선거 이후에 뭐 물론 업종별로는 살짝 명암이 엇갈리면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흔들림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큰 그림상으로는 10일 날 발표되는 물가지표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지금은 컨센서스가 한 8%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뭐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고 좀 기대했던 정도 수준으로 양호하게 나와준다라면 물가지표 확인과 함께 우리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좀 12월 달에 FOMC 회의 때 금리 인상폭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지금과 같은 좀 산타랠리가 좀 더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한번 보시면요. 9월 29일 이후로 5조 원에 가까운 자금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대부분의 자금들이 어디에 집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1위, 그다음에 시가총액 3위인 두 종목으로 거의 많은 종목 2조 5천억, 거의 절반 정도의 자금이 집행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나머지 또 1조 원 넘는 자금은 SDI와 LG 에너지솔루션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결국 우리나라에서 순매수를 할 때는 아주 코스닥의 작은 종목들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당분간 차이나런에 의해서 외국인 자금이 이렇게 좀 유입이 될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로 그다음에 최근에 좀 안 올랐던 대형주, 낙폭이 큰 대형주 위주로 순환매도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낙폭과대 대형주라는 포인트를 언급해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오늘 장에서 리오프닝 좀 변동성이 컸다가 최근에 뭐 가격적인 메리트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쪽도 올라오고요. 오늘 플랫폼 쪽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큰 틀에서 본다면 반도체 역시 낙폭 과대 영역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 낙폭 과대에서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중을 일단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될지 좀 경로와 함께 저희와 함께 조언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팀장님? 네. 조금 전에는 외국인들이 9월 29일 이후로 지금까지 5조 원 정도 자금을 이제 투입을 했는데 어떤 종목들 위주로 샀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제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외국인들이라면
종목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관 투자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그러면 최근 일주일 동안 어디에 모멘텀을 두고 자금을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기관들이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많이 산 종목들을 제가 한번 10종목들을 이렇게 뽑아 보니까요. 일단 LG전자가 눈에 띕니다. 한 800억 정도를 최근 일주일 동안 샀는데요. LG전자는 우리 IT 관련주 중에서 연초 이후 낙폭이 아주 큰 대표적인 또 IT 대형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LG화학은 최근에 2차전지 모멘텀에 따라서 같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기관들도 모멘텀 플레이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뒤로 빨간색으로 제가 미리 색칠해 놓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FNF, LG생활건강. 이들 종목들은 대부분 중국과 관련된 좀 위드 코로나 아니면 리오프닝 관련주 이렇게 좀 분류를 엮을 수 있는 군들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일주일 동안 기관들이 순매수한 종목들의 상위 특징주들을 보면 낙폭이 큰 업종의 대표주들이 주로 담겨져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감에 이쪽을 선택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G전자 간단하게 한번 보고 리오프닝 관련된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11월 초에서 이제 중국에서 언론에서 발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폭스콘이죠. 폭스콘이 이제 애플카 관련해서 정확하게 애플카다라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미래의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가 열릴 경우 우리는 여전히 OEM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아이폰 쪽을 폭스콘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애플카를 염두에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다음 이제 다른 해외 언론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달까지 애플이 다시 애플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또 가동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기차가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달리는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는 방향에서 애플이 결국에는 자동차 시장 진입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큰 바람의 방향성은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애플이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사업을 진행할 때 누구와 파트너를 맺을지 그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미국 그리고 중국, 대만 이들을 둘러싼 지정학적 지금 리스크를 감안을 한다라면 결국 우리나라 부품사들, 그죠? 좀 검증되어 있는 한국의 부품 공급망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좀 확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이 전기차 부품부터 그다음에 하드웨어 풀 라인업을 확보한 LG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그룹은 LG전자라는 일단 그 외주 생산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담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LG 에너텍은 당연히 카메라 모듈이 또 많이 들어가겠죠. 센서라든지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자동차 내에 OLED는 LG 디스플레이가 담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LG그룹과 함께 앞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가능성, 이 부분이 아마 기관 투자가들이 LG전자에 대해서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펀더멘탈을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이 그림을 보시면 검은색 그래프가 바로 내년도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얼마나 잘 나올 건데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2023년도 영업이익도 여전히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가도 지금 연초 이후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게 아니라 지금은 모멘텀 플레이를 낙폭 과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모멘텀 플레이를 좀 하려면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비싸면 안 되거든요. 주가 수준을 한번 보시죠.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한 PBR 밴드를 한번 보시면 역사적인 밴드, 즉 2014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8년 동안에 PBR 밴드는 0.8배 정도 수준이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물론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오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최근에 LG전자의 주가 수준은 0.8배 정도 전후에서 바닥을 찍고 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은 아마 이 부분을 보고 밸류에이션 낙폭 과대로서 모멘텀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업펀드를 중심으로 기관들이 플레이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아마 이 흐름이 좀 유지가 된다면 전고점이 있는 여기 10만 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것까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제로 코로나 관련된 내용인데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관련해서 좀 말도 많고요. 요즘 맞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는 우리 미국의 이제 또 IB 중에 하나인 골드만삭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전면 리오프닝을 할 경우에는 주가가 20% 상승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2분기 정도가 되면 아마도 전면 리오프닝을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또 모 언론에서도 시진핑이 직접 지시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언제 진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들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뭔가 검토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시기는 내년도 3월 달에 있는 양회에 있습니다. 중국의 중요한 또 통화라든지 재정이라든지 경제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양회가 3월 달에 있는데 그 시기 즈음에서 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일정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리오프닝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또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중국 소비주죠. 거기에서 우리가 화장품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화장품을 볼 때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업종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중국인과 일본인들이 얼마나 방문을 많이 하는지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이 되고 그다음 국가별로 화장품이 수출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추이를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제품별로는 이제 기초 화장품이 있고 색조 화장품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수출이 잘 되는지도 볼 수 있고요. 자, 아직까지는 우리가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인 방문자 수, 그다음에 중국향으로 화장품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하는지를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들을 하나씩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더멘탈에 뭔가 변화가 있어서 지금 화장품이 움직이는지 아니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중국인 입국자 수는 YOY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지금 비교했을 때 여전히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는 수준이고요. 자, 일본인 입국자 수는 조금 증가하는 듯 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 화장품의 중국 수출 금액을 보시면 마이너스 역성장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중국에서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이 크게 힘을 못 쓰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반면에 중국보다는 요즘 일본 쪽이 그래도 수출 금액이 살짝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요. 화장품, 기초 화장품 수출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기초 화장품 수출도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스크를 벗으면 색조 화장품 쪽은 좀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죠. 그런데 색조 화장품의 수출도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이러한 주요 킥팩트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 화장품 업종이 실적 추정치가 좋아질 수는 없겠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애널리스트들의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이익 전망치는 여전히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모레퍼시픽을 중심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왜 이렇게 반등을 하느냐. 일단 첫 번째는 기대하지 않았던 리오프닝 기대감이 자꾸 이렇게 거론이 되다 보니까 최악의 국면은 지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거고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시죠.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아모레퍼시픽의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PBR 밴드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고 뭐 많이 빠졌고 일단 낙폭 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모멘텀 플레이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소비주들도 리오프닝 기대감에 움직일 수 있지만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기초 소재도 눈여겨서 같이 봐야 되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만약에 리오프닝에서 공장을 다시 재가동하기 시작하면요. 일단 기초적으로 소재들이 많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화학 소재도 들어갈 것이고요. 철강이라든지 이런 소재들도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리오프닝이 되면 이 철강 화학 업황의 이 시클리컬 업종도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데 지금 위치를 한번 보시면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의 역사적인 PBR 밴드 하단부에 있습니다. 0.3배 정도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의 모멘텀이 없고 중국의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철강 가격 중에 열연 가격이 있습니다. 그 원료는 철강석입니다. 이 스프레드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철강 관련주들의 모멘텀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이게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
회복이 될 것이고 그러면 PBR 0.3배에서는 주가는 앞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이 될 때 중국의 열형 판매 가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이게 돌아서면 우리나라 철강 가격에도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철강 가격까지도 장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면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고요.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단순한 낙폭 과대주로서 기술적 반등 정도에 그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하시면서 제가 꾸준하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타난 시작의 포인트들 이에 따라 종목별로 어떻게 대응책 꾸려야 되는지 방향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업데이트된 내용 추가로 듣도록 하고요. 오늘의 신의 한수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과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